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크게 갚아야 되는 지원금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번 사업화 자금. 이 사업화 자금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각종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보탰으면 되는 보조금인 사업화 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R&D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우처 자금. 네 번째는 고용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네 가지의 어떤 보조금, 지원금, 쉽게 말해서 사업에 보탰을 수 있는 이런 돈들이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 지원금들의 예산 규모가 한 10년,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가면 한 10몇 조 정도 우리가 예산이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26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거의 한 70조 가까이 되는 어떤 지원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 예산이 가장 큰 거는 R&D 자금입니다. R&D 자금의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24년에 R&D 예산이 26조 5천억 정도 규모였고요. 25년도에 29.7조 정도 예산이었고요. 올해 26년도에 얼마냐? 35.3조. 이건 여러분께서요 구글만 검색해 보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다라는 표현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예산이다. 사실은 사업화 자금은 창업 7년, 요즘에 이제 10년짜리 사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10년 이내 또는 뭐 3년 이내 이렇게 연차를 제한해서 주는 자금들이 많은 게 사업화 자금이고요. R&D 자금은 뭔가 연구 개발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어떤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준 예산들이고요. 바우처 자금은 또 지원금이긴 한데 주제를 딱 정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바우처다. 그럼 수출에 필요한 비용만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 또는 뭐 제조 혁신 바우처다. 그럼 제조업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 또는 뭐 비대면 바우처다. 그러면 비대면 관련된 어떤 서비스만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놓고 좀 나오는 자금이 있고요.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사람을 채용하면 사람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어떤 지원금. 사실 문재인 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굉장히 고용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원금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조금 고용지원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요번에 26년도 예산안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말들은 무성한데 좀 더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좀 조정하는 경우에 조금 더 지원금이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지원금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 예산이 올해 한 70조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 예산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사업화 자금과 이런 예산들을 먼저 좀 볼 건데요. 사업화 자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보면 21년도 이게 자료를 어차피 공유 드릴 건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요. 요 국가 지원 예산이 5,7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5,7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얼마까지 와 있느냐? 24년도에 최고점인 3조 7천억 정도를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나 이제 연차가 아주 오래된 기업들에선 조금 제한이 있고 연차가 짧은 기업들 주로 이제 7년 미만. 요즘은 이제 10년까지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7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업을 좀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어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들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올해 예산안 3조 4,600억 중에서 보면 전국 111개 기관에서 500개나 되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통합공고 여러분 댓글에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공고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원 개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조금 유명한 지원 사업들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비 창업 패키지 아주 유명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아마 촬영이 해서 업로드 되는 시점에는 이미 공고가 이제 뜬 상태일 확률이 높은데요. 공고일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떴다. 절대 1월 1일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공고가 떴다라고 했을 때 이 공고가 뜬 날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사업자가 없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업자가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백수인데 저는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하나 해줘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에서 월세만 받고 있지 사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예 없는 사람. 또 어떤 대표님들은 대표님 저 법인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의만 만들어 놓고 매출도 빵원입니다. 그럼 예비창업 패키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 대표도 없고 개인 사업자도 없는 자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백수이거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요. 예비창업 패키지의 테마는 이겁니다. 제가 사업자가 지금 없는데 제가 이런 제안서를 한번 써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1억을 준다면 제가 이 사업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제안서를 냅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게 되면 최대 1억의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합격해보면 1억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정도의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갚지 않아도 되고 사업에만 충실하게 잘 쓰시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요,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 지원을 7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70% 정부 지원이고 30% 자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가 보태야 되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비창업 패키지는 재밌게도 자부담이 아예 없는 굉장히 특이한 사업 중에 하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자부담 엄청 거의 없거든요. 자부담이 없는 좀 특이한 사업 중에 하나여서 주로 이제 새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예비 창업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다짜고짜 사업자부터 내고 와서 보니까 어이구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었네? 그렇게 울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안 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언제 나오냐? 매년 좀씩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나오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적인 걸 살펴보면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정도의 공고가 뜬다. 거의 1, 2월에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부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내시는 걸 조금 참으셨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한번 지원해보고 사업자를 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 지 3년 이내 기업이다 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지원 사업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 외에도 창업 3년 이내냐,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냐, 창업 몇 년 이내냐 이런 제한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창업의 기준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업의 요건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창업의 요건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창업의 요건은 정말 순수하게 창업한 사람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업자 저 이번에 냈습니다. 그럼 창업 요건이 무조건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느냐? 나는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또 사업자를 냈는데 새로 낸 사업자가 창업 요건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다음 편에 따로 제가 별도로 한번 창업 요건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요건이 되는 구조를 먼저 맞춰야 되고 창업 요건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 또한 지원사업 예산을 받아보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정도 수혜를 하는 금액이 많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부담이 있게 됩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자부담을 한 30% 내라. 자부담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자부담률이 지원 사업에 따라 20%, 30%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한 30% 정도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키지 사업들이. 그런데 자부담 30%면 정부 돈 7천만 원 지원받으려면 내 돈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부담은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현물 자부담하고 현금 자부담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에 현물 자부담은 내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직원의 인건비로 돈을 썼는데 또는 대표이사의 인건비로 원래 어느 정도는 내가 책정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라는 비용으로 뭐 지원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패키지 사업들, 이런 사업화 자금들에서는 15에서 20% 정도는 현물로 대체가 가능해요. 총 지원금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0%면 15에서 20%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사실 실질적인 자부담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사업하면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있었는데, 나 원래부터 사업하면서 내 인건비 받고 있었던, 대표이사 월급 받고 있었는데 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실상 실제 돈은 집어넣지 않게 되는 형태의 어떤 대체가 가능한 자부담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 자부담이 일반적으로는 1,500에서 2,000 정도 있게 되고, 현금 자부담이 그럼 반대로 한 10에서 15%,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1,000에서 1,500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원을 7,000을 받고 1,000에서 1,500만 원의 내 자부담을 넣는다고 하면 이 자부담이 어디 뭐 국가의 세금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정부 돈 7,000과 내 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보태서 8,000에서 8,500만 원 정도로 다 사업에 필요한 곳에 쓰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화 자금의 골조다.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이 이 정도지만 실질적인 자부담률은 10에서 15% 정도 되는 사업이 많다. 주로 패키지 사업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패키지 사업들이 거의 15% 정도 선에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 정도만 실질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업화 자금들은 또 어느 쪽에 비용을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대부분 나와 있는 사업화라고 적혀 있는 비용들은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인건비. 내가 새로 뽑는 직원의 인건비를 쓸 수 있느냐, 인건비로 많이 쓰시게 되고요. 조금 많이 쓰시는 비용 중에 요즘에 홈페이지라든지, 내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 개발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이고, 또 애플리케이션, 내가 앱을 뭔가 만들겠다, 이런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홈페이지 부분에서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비용 중에 마케팅비를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마케팅이나 뭔가 디자인 비용, 우리 회사 뭐 로고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비용이나 뭐 상표 비용 같은 지식재산권 비용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하시면 또 노트북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부 사업화 자금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없다, 이런 명분으로 노트북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노트북을 또 자기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싼 노트북을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허용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에 어떤 비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 외에도 창업 활동 비용, 출장 비용, 기타 뭐 사업에 갖다 필요한 부분이면 어느 정도는 국가가 다 승인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이번에 주식회사 홍길동 회사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그러면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그대로 뭐 이렇게 1억을 꽂아주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지원금을 국가가 이대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 그대로 지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가 그대로 지고 있고, 만약에 홍길동 회사에서 마케팅 회사에다가 돈을 쓰는데, 마케팅 회사에다가 업무를 맡겨서 견적도 받고 업무를 다 하게 되면 국가가 맨 마지막에 그 업무한 증빙을 보고 이렇게 쏴주는 형태로 비용이 나간다. 또 마케팅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 개발 회사가 있다. 그럼 개발 회사에 국가가 1억 중에 일부를 비용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 홍길동 회사가 돈을 원래는 보내야 되는 곳에 국가가 대납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유일하게 홍길동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홍길동 회사에 넣어줘서 인건비를 대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돈이 법인에 꽂히는 거는 주로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내가 실제로 매입을 해야 되는, 지출을 해야 되는 곳에 다이렉트로 국가가 비용이 가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원 사업들이
창업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지원을 하는 예비 창업이 패키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가 또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을 지원하는 도약 패키지라는 약간 시리즈 같은 이름이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식으로 시리즈 같은 느낌이고요. 실제로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을 해서 최우수 졸업을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시리즈가 맞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최우수 기업이 되면 도약 패키지 들어갈 때 조금 혜택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3년에서 7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유명한 도약 패키지. 도약 패키지는요, 초기 창업 패키지 버전의 곱하기 3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주로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3 정도 하면 주로 한 1억에서 한 2억 몇 천만 원 정도까지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도약 패키지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원을 합니다.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인건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마케팅, 디자인, 특허 뭐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고, 말 그대로 조금 더 연차가 있고 스펙이 좋은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원리여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번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도약 패키지를 합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항 없이 편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 3대 패키지 사업화 자금인데요. 요 지원 사업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은 방금 보셨던 예비 창업자, 그리고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사실 생각해보면 예비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들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이런 사업과 별개로 또 예비 창업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 딥테크 기업이라든지 업종을 좀 제한합니다. 뭐 로봇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조금 테마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지역에 맞춰서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요 사업은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수도권 지역 지정대학, 그 다음에 뭐 충청 지역 지정대학, 강원 지역 지정대학, 호남 지역 지정대학, 그 다음에 영남 지역 지정대학,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 놓고 하는 구조로 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 놔가지고 총 6개 테마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좋은 기업을 뽑겠다. 그리고 특정 대학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바이오, 어떤 대학은 로봇, 어떤 대학은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조금 밀어주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고, 사실상 여기 있는 패키지 어떤 논리들하고 거의 비슷한 자부담률과 논리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한 번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한 1,000억 가까이 883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명한 과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예산 어마어마하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전에 기업들 중에서 창업한 지 창업으로부터 3년 미만 기업들, 3년 미만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여기서 쓸 수 있지 않았나요? 창업중심대학도 여기서 쓸 수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쓸 수 있는데 하나 더, 청년이기만 하면 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슈에서 나왔냐면, 정책적으로 조금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서 원래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 학력이나 이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실 50대, 60대 뭐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하고 나오신 분에 비해서 이력이나 레코드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 불리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청년들만 따로 모아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게 청년 창업사관학교. 최근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이 지원 사업이 3년 미만이면서 만으로 39세 이하, 쉽게 말해서 만 40세가 안 되면 됩니다. 만 40이 되는 순간 딱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쉽냐면요, 올해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2026년 만약에 뭐 1월
1일 날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40년을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986년 1월 1일. 실제로 1월 한 10일 정도에 나오니까 이 정도 해서 요거보다 나는 늦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다 청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나는 빨리 태어났다라고 하면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심플합니다. 정확하게 만 40세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39.9세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요 나이가 이제 보다 더 먼저 태어나셨으면 어려움이 청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여기보다 빨리 태어난 85년생, 1985년생이면 뭐 만으로 41세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에 한해서 군대 기간만큼은 나이를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뭐 군대를 내가 뭐 2년 했다. 그러면 군대를 2년, 요즘 군대가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뭐 기간만큼은 빼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나이가 많아도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그 부분의 나이에 역산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한번 붙고 합격하면은 이제 끝이었고 연계 과제가 있긴 있었으나 이제 좀 별도로 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나 이런 식으로 좀 있긴 있었는데 요번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학년을 잘 수행하면 아예 2학년을 넘어갈 수 있는 식으로 올해 26년에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좀 바뀌었고 이것도 이제 요거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좀 시리즈로 뭔가 지원 사업을 잘 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조금 요번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과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재도전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 새로 뭔가 창업을 하게 되시면 내가 뭔가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충분히 또 심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재도전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막상 받아보면 상대적으로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큰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주로 실제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한 뭐 6, 7천에서 1억 얼마 정도까지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폐업했던 이력이 있는데 내가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폐업했다가 예비 창업이거나 폐업했다가 아예 재창업 7년 이내인 경우에 내가 새로 창업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재도전 패키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원 사업을 돈을 쓸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존과 거의 상이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격차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초격차 스타트업이 연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나온 어떤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조금 밀어주는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번에는 이제 신사업 분야 6대 전략 그리고 이제 뭐 12대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테마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료로 같이 공유해 드릴 텐데 원래 이제 기존에는 10대 과제라고 해서 10대 과제 잠깐 보고 갈까요? 10대 과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정부가 밀어준 기존 10대 과제입니다. 올해는 조금 바뀌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뭐 큰 틀에서는 그 고위 행정 공무원들이 계속 정부를 꾸려가는 어떤 그런 원리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이제 10대 아이템에서 요번에 조금 이제 변경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뭐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빅데이터 AI는 그냥 지금 한 10몇 년째 계속 들어가는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요것도 앞으로도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친환경이라는 테마는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요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자동차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많죠. 미래자동차 디폴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 헬스, 미래 스마트 케어 뭐 이런 의료와 관련된 부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정부에 따라서 원전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경우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제 밀어주는 테마는 항상 좀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의 자료도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업로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관 공동, 요거는 굳이, 이건 팁스의 연계 상품인데,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업화 자금 중에 좀 유명한 것들을 다루고 예산이 좀 큰 것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R&D 사업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은 크게 디딤돌, 전략형, 그리고 이제 팁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4천억 대였는데 26년 올해 예산이 7,800억으로 기하급수로 좀 많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반 창업기업인데 조그만한 R&D를 조금 해보고 싶다. 뭐 크진 않지만 한 1년에 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R&D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창업성장기술개발이라는 과제를 노리셔야 되는데요. 창업성장기술개발은 크게 디딤돌이라는 과제, 1년에 한 뭐 1.2억에서 1.5억 정도 딱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고요. 요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는, 두 번째가 전략형이라는 과제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원해주는, 요거는 2년간 한 3, 4억 정도 지원해주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성장기술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팁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원래 예산이 5억이었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이게 8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년간 5억을 지원하던 게 올해부터는 26년부터는 8억을 2년간 지원해주는 형태로 팁스라는 과제가 요 세 가지 과제가 여기 창업성장기술개발 예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팁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의 팁스는 일반 팁스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 팁3이 있는데 원래 팁스 예산이 총 예산이 6천억이었는데 팁스만 놓고 보면 요게 올해 1조로 올랐습니다. 4천억 정도 예산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팁스 예산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 예산이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업 팁스가 다 포함해서 일반 팁스가 한 4천억, 스케일업 팁스가 한 2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6천억, 4천억에서 총 1조 가까이 좀 많이 예산이 오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 중에 유명한 과제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D라고 이제 쭉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공 AX 혁신 사업이랑 공공 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그리고 실험실 특화 창업 지원, 이런 지원 사업들도 뭐 예산이 작은 건 아닌데 이제 뭐 창업 성장 기술 개발에 비하면 예산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딥사이언스 이런 과제가 또 이제 이번에 선보였는데 여러 이제 이런 창업 기업을 위한 어떤 R&D나 조그만한 연차 제한 있는 과제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R&D가 별 예산이 5개밖에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연차를 제한하는 R&D, 창업 기업만 들어와라 이런 R&D가 개수가 몇 개 없는 거고요.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1년간 수백 개 나오는 R&D는 연차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연차 제한과 딱 중소기업만 몰아서 딱 지원해주는 과제가 요 정도 있다는 거고요. 예산이 다 합치면 지금 대충 제가 암산해 보니까 한 8,500억 정도 되거든요. 8,500억 정도가 연차를 제한하는 과제고요. 아까 제가 올해 R&D 예산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5.3조 중에 1조가 안 되는 0.85조 정도가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기업만 지원하고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예산이고요. 그러면 요 돈 빼면 얼마죠? 나머지 거의 34.5조는 연차 제한이 없습니다. 100년 된 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한이 없는 과제가 훨씬 압도적인데, 연차를 제한하고 조금 우리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키즈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창업 기업들, 이제 시작하는 초반에 있는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예산이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